여전히 인권은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인권 침해가 아닌가, 차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확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구독자 여러분. 2026년이 밝았습니다. 와, 올해는 붉은 말해야죠. 맞습니다. 이 붉은 말의 해가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에너지와 열정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연실자 나와주세요. 네, 그럼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최은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최은숙 조사관님이라고 그러었어요. 네. 조사관이라는 이 명칭이 저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찔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혹시 오늘 인터뷰 내내 작가님이라고 칭해드렸죠? 네, 네네. 책도 감사합니다. 쓰셨다고 해가지고 네, 네. 작가님이라고 조심스럽게 불러보겠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 많이 들어는 봤지만 또 생소하거든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신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이고요. 네. 쉽게 말하면 억울함을 전담해서 조사도 하고 또 조사만 하면 계속 반복되니까 정책도 만들고 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그 인권위의 초창기 멤버셨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에 법이 제정돼서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단부터 일했습니다. 와. 네, 오래 일했습니다. 설립준비단에 들어가기 전에는 서울 YMCA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에 시민중개실이라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시민중개실. 이것저것 억울한 게 있으면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게 이제 민간에서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정식으로 법률과 제도로서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민간에서 하는 거는 권한은 없지만 좀 자유롭게 이것저것 원하는 바대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조사관은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법과 제도 안에서 있는 권한 안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좁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권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지만 계속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말도 굉장히 생소하고 저희가 조사로 가면 문 안 열어줘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인권이란 말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인권은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인권 침해가 아닌가, 차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확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썼던 건 뭐 사실 학교라는 감옥에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그런 밈으로 저희가 어린 시절에 인권이라는 단어 처음 접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랬던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다고도 하지만 안 바뀌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가장 약자이고 소외된 사람들은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어 놔도 실질적으로 찾아오거나 그걸 구제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인권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MZ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영어식 표현을 어떻게 전달할까 하면서 인권 감수성이란 말을 붙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어떤 똑같이 외로움의 문제가 있으면 사회적 관점,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여서 외로움 전담 장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나라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안들을 인권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능력,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죠. 지금 인권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개념이 적용돼가지고 가장 크게 작용했던 사건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희롱 사건 조사할 때 피해 여성이 30대 초반의 청년이었고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어떤 기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가 거기서 그분이 이제 신고한 그 두 분이서 일을 하는 중에 지속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사건이었어요.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증거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많이 고민을 하다가 푸놈펜에서 사건이 났으니 푸놈펜에 가겠다. 근데 공무원들이 국외 출장이 그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혼자 푸놈펜에 가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다 국내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저는 뭔가 현장에 가면 출마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현장에 가서 한 거는 두 사람이 일했던 센터라고 하는 곳에 갔고, 거기서 일했던 밥 청소도 하고 여러 일들을 도와주었던 캄보디아 여성들을 만났어요. 지속적으로 언어적 성희롱 하는 분이면 캄보디아 여성들한테 훨씬 더 심했을 거라는 약간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언어적 성희롱뿐만 아니라 진실로 성희롱을 당했던 그런 간접적인 증거들을 많이 진술을 받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왔었죠. 제가 잘한 것은 용기를 냈다는 거고요. 현장에 갔을 때 센터에서 일하던 다른 한국인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분들의 선의와 또 저의 용기,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진정인의 큰 용기, 다 잘 어울려져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고, 또 그걸 계기로 여성단체에서 제가 올해 여성 디딤돌상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청년재단이랑도 사실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청년 인권에 있어서 다양한 방면으로 애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연구도 하고 법과 제도가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청년들의 주거 정책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권고를 한다거나, 여러 청년들 중에서도 사회적 더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경계성 장애인들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청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 취업이라든가 사회생활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든가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책을 쓰셨는데 처음에 제목을 억울할 때 읽는 책으로 하려고 하셨다고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책도 좋아하고 쓰는 것도 좋아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잘하는 걸 책 한 권 쓰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억울하다라는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표현들은 있지만 핵심은 내가 억울하다. 근데 억울하다는 것은 내가 100% 결백하다라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일정한 잘못은 했지만 더 큰 처벌을 받았거나 내가 한 것보다 더 잘못된 평가를 받으면 사람도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은 건데 다르게 대우받아도 억울하죠. 법과 제도보다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권 감수성을 좀 늘리고 우리 사회에 가려진 목소리들이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솔직히 써보자라고 해서 어떤 호소의 말들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따가 인상 깊었던 게 삽질하다라는 표현을 되게 매력있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원래 좀 좋은 표현은 아니죠. 저희가 1년에 10,000건 하면 그중에 10% 미만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10,000건은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삽질하는 느낌이 진짜 들어요. 그렇게 많은 사건 더미에서 해결해서 의미가 있는 것들을 발굴하려면 조금씩 파야 돼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포크레인으로 확 미는 게 제일인데 근데 그러지 못하는 업무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위안이 됩니다. 모든 걸 그렇게 포괄하는 말인 줄 몰랐어요. 아,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일터 인권을 주제로 청년들을 만났을 때 되게 마음이 아프신 적이 있다고. 청년 모임에서 저를 초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인권에 대해서.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분들이 제가 인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 다음에 본물 터지듯이 자신들이 직장에서 당했던 일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신입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인 경우에 여성들이 여전히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는 이야기들도 하는데 그 누구 하나도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해서 신고하신 분이 없더라는 거죠. 아직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도전할 때 이것이 실패해서 내가 다시 이 자리로 올 수 없을까 굉장히 두렵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사실 뭔가 도전하는 거 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를 내는 거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것 때문에 조금씩 용기를 내지만 그 용기를 내는 사람들도 다 두렵다. 성공한 사람들도 다 두렵지 않고 실패에 맞선 것 같지만 다 그런 두려움이 다 겪고 있고 지금도 다 두려워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네. 구독자분들께, 끝났나요? 네, 구독자분들께 화이팅을 빌어주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언제나 제가 실패는 있잖아. 있잖아. 를 해주시면 네네. 됩니다. 언제나 실패는 있잖아. 주목! 여러분의 주변에 숨어있는 언실가를 찾습니다.